크게 이제 네 가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프로이드가 창시한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이 되고, 두 번째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정립을 한 그 인간 중심 상담 내지는 인본주의 심리학 뭐 이런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1970년대 이후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이후에 심리학에서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생각과 관련된 인간의 인지와 관련돼서 사람을 설명하는 인지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주차에. 그래서 7주차 때 우리가 정신분석적 관점이랑 뭐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는 셈 치고 보면,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가 창시를 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부정적이고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를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병리가 생기는 거를, 그 원인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서 야기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 정신분석의 특징이 인간의 의식세계를, 정신세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져서 설명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 그 학파의 아주 주된 특징이 되고요. 이 중에서도 무의식의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인간이 동기화되는 이유는, 그렇죠? 에너지와 활력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동기화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리비도라는 욕구,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되는데 아주 원초적인 욕구다. 그리고 이후에 공격성까지 포함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동기화시키는 원인,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성격 구조는 자아, 원초와 초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중에 이제 자아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그 비정상이 되거나 정신병리에 걸리게 되는 거는 자아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자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원초와의 힘에 눌리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정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봤고, 인간관에 대해서는 결정론적으로 봤다. 이 이유는 어린 시절에 특히 주 양육자나 부모,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현재 당신의 인간의 모습이, 특히 성격적인 모습이 결정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전제로 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건데, 비이성적인 힘인 본능적 추동, 리비도라는 성추동, 그리고 무의식적인 동기가 인간을 행동하게 결정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무슨 이유를 대지만 본능적인 이 추동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잘 모르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바라봤고, 성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원초와는 쾌락 추구의 원리, 그다음에 자아는 만족을 지원하는 현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개념에서 불안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프로이드가 주목했던 거는 이 신경증적인 불안, 그리고 도덕적 불안, 이 중에서도 사실 신경증적인 불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게 이제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에 의해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현실에서는 꺼내면 안 되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현실 세계로 나올 것에 대한 불안감, 이걸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했고, 이런 불안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중에서도 약간 그 고등의 방어기제를 쓰는 게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더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인데, 이 성추동 리비도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가서 붙게 되고, 특정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성추동이 가서 붙어 있는 그 단계에
어떻게 그 욕구가 충족되냐에 따라서 성격 구조가, 성격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 가서 붙어 있으면 구강기, 항문에 가서 붙어 있어서 항문기, 성기에 붙어서 있어서 성기기, 장복기, 생식기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중에서도 성기기, 남근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프로이드가 주장을 했죠. 특히 초자아가 발달하는 시기다. 도덕적인 어떤 관습이라던가 양심이라던가 이런 게 발달하는 단계다. 동일 부모와의 동일치를 통해서, 동성 부모와의 동일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치료의 목표는 이게 무의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게 뭔가 자꾸 나타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신경증적인 불안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의식화하면,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 교재 설명에는 신경증적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고통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신경증적인 불안이라는 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한 거야. 뭔지 모르게 막연하고 힘들고. 이거를 뭐 때문에 힘든지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왜 힘든지를 알면 우리가 뭐 치료를 하든 조절을 하든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게 좋은 성격의 사람, 건강한 사람은 사람과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상담의 목표,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정신건강을 회복시켜서 이런 일과 사랑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담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자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상담의 목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주요 뭐 그 상담 기법으로 자유현상 꿈분석, 전이 역전이 해석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이제 여러 그 정신분석 계열 이론으로 분리돼서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본주의 관점인데 이게 이제 정신분석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과 가장 다르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정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막상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본주의 관점의 대표적인 접근법으로는 인간중심 치료, 뭐 게스탈트 치료, 실존주의 치료, 의미 치료 같은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로 바라봤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로 실현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타고난다. 뭔가를 원하고 실현하고 싶고 자기를 뭔가 증명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게 인간을 동기화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뭐 정신분석과는 굉장히 동기화되는 이유부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칼 로저스 같은 사람은 자기라는 거를 중요시 여겼는데 자기가 형성되는 과정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로 태어나지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부모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적 경험을 자꾸 쌓아가면서 자기를 만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자기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기본적인 인간관으로 사람을 긍정적으로 선한 존재로 바라봤다. 그리고 성장의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요 개념으로는 뭐 실현화 경향성 가치 조건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인본주의 관점에서 인간중심 치료에서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 병리적으로 심리적인 그,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비정상이 되는 이유는 이 실현화 경향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못 가게 되거나 못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심해지면은 정신병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가치 조건화 때문에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특히 어렸을 때 부모의 절대적인 그 보호와 지원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거나 그렇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치 조건화 때문에 자기 실현 경향성과 자꾸 갈등이 생기고 마찰을 빚게 되면 이게 불안과 갈등을 더 야기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누적되게 되면 뭐 정신병의 발병이라던가 심리적인 문제로
문제가 야기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치조건화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가치조건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거거든요. if then이라고 우리가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다인데 가치조건화는 부모한테 아이가 부모의 뜻을 따르면 부모가 나한테 밥을 줄 거다. 나를 돌봐줄 거다.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가치조건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치료기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만약에 상담자가 어떻게 한다면 내담자가 치료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상담에서 이런 이제 기법들을 쓰게 되는데 일치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는데 가치 조건화로 인해서 자기 실현 경향성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 자기 실현 경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접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담자가 내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내적 경험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면 된다. 그게 맞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담자가 일치성을 갖는, 진솔성을 갖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상담자 내면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느끼는 거를 보면서 내담자가 저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본인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실현 경향성을 발현하게 된다라는 거고 앞서서 얘기한 if then의 원리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진솔성, 상담자가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된다면 내담자는 자기 실현 경향성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상담자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가 될 거다.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 상담이 인본주의 상담은 별거 없지만 기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나의 어떤 편견이라던가 가치 판단이라던가 이런 걸로 바라보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굉장히 인격적으로 갖춰진 상담자가 뭔가 이 상담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다라는 점이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이제 행동주의 관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정신분석이라던가 인본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얘기인데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이 과학으로 인정받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이런 구성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적 용어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는 거는 옳지 않다. 순전히 우리가 과학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외부의 자극과 그 자극을 통해서 보여지는 반응으로만 사람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SR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는 게 그러니까 행동주의 내지는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관점이고 대표적인 학자로 왓슨이라던가 스키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반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왓슨 같은 사람은 12명의 어린 아이를 주면 자기한테 12명의 어린 아이를 주게 되면 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의사도 만들고 도둑놈도 만들고 뭐 변호사도 만들고 그건 각각 다른 자극을 주면 다른 반응으로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도둑놈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행동주의자들은 그 이론의 이름에도 붙어 있듯이 인간의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학자들이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이 비정상이 되는 이유는 어쨌거나 학습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떤 환경에 노출돼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학습됐기 때문에 정신병리 내지는 심리적인 불편감이 생기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단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도 저 사람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고 뭐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래. 그러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왜 저럴까? 학습된 거다 저 사람 저렇게 하게끔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사람을 설명하게 되는데 결국 행동주의자들이 중요하게 본 거는 행동이라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그 학습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학습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사회학습 같은 경우는 이후에 사회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인지행동주의,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더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 마음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뭐, 사람은 선하다, 사람은 악하다, 이런 거 믿지 않는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쵸? 인간의 내연적인 측면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하얀 종이 백지장 같은 거고 그 사람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서 뭐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수동적인 존재로. 그래서 대표적인 그 학습 이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그래서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건데 원래 이제 인간은 원래 인간도 동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외부의 어떤 그 자극에 반응하게 되는 반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물 같은 거죠. 맛있는 음식물을 보게 되면 내지는 냄새를 맡게 되면 입에 침이 고이는 게 대표적인 신체적인 반응인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자극이 결합되면 이걸 이제 연합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연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무조건적인 자극에 조건 자극이 연합이 되면 결국은 이 조건 자극에 따라서 이전에 무조건 반응으로 나타나던 것들이 조건 반응으로 야기되더라. 그래서 그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음식물을 보면 개가 침을 질질 흘리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종소리를 같이 쳤고 나중에는 종소리만 쳐도 개가 음식이 없는데도 침을 흘리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인데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연합이 되면서 이후에 무조건 반응이었던 것이 조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건 자극만 주어져도.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그 실험이 어린 그 엘버트 실험이었고 원래는 이 힌지에 대해서 특별히 엘버트가 공포 반응이 없었지만 공포 반응을 연합시켜서 결국은 이 어린아이가 흰지만 봐도 공포,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뭐 이게 이제 예전에 뭐 1930년대 뭐 이럴 때는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렇죠? 윤리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절대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불가능한 문제인데 아무튼 예전에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도 했었고 반대로 역조건 형성을 하게 되면 공포 반응을 제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이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이 신체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면 이거를 공포 반응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완이랑 불안은 양립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완 훈련을 통해서 불안을 조절하거나 불안을 없애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치료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고정적 조건 형성을 통한 상담은 행동 유형을 발달시키는 데 사용하고 그 행동을 유지 강화,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 학습 이론으로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스키너예요, 스키너. 그래서 주장한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 늘어나는 거 내지는 줄어드는 거는 외부의 자극 때문인데 그 외부의 자극이 강화하면 강화가 자꾸 주어지면 행동이 증가되고 처벌이 주어지면 행동이 줄어든다. 반대로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자극을 강화라 그러고 어떤 행동을 줄이게 하는 거를 처벌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처벌을 통해서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줄이게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조작 행동이라는 건데, 조작 행동이라는 거를 보면 어떤 그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어떤 아무런 의도 없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데,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뭔가 그 결과가 나한테 좋은 거냐, 강화가 되는 결과냐, 내지는 나한테 좋지 않은 결과냐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조작 행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스키너의 박스에서, 스키너 상자에서 이제 스키너가 실험한 걸로 이거를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 스키너 박스에 뭐 그 비둘기도 넣어서 실험하고 특히 쥐들을 넣어서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쥐들이 그 박스 안에서 막 놀다가 우연히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돼요.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탐색하고 놀다가 아주 우연히 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는 순간 쥐가 좋아하는 먹이가 똑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또 그거를 먹고 먹이를 먹고 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또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먹이가 떨어지고,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얘가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는 걸 알게 돼서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즉 조작 행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거, 내지는 필요한 거로서 강화가 돼서 나타나게 되면 그 행동이 증가되고, 그게 이제 조작 행동이라는 거고, 우연히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행동은 더 안 하게 되더라.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고 지금 이 수반성이라는 게 이제 이거죠.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어떤 사건과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약이 될 거라고 하는 진술 규칙인데, 이거를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수반성이라고 한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연합이라는 거고, 그렇죠?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의 연합이 되면 조건 자극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선 이제 조작적 조건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수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가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조작 행동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만들어진 행동을 더하게 한다던가 덜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화물을 어떻게 이제 주냐에 따라서 뭔가 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강화 계획이라는 것이고, 강화 계획이라는 거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관한 계획이고,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강화물이라는 거를 특정 그 고정 간격, 일주일이면 일주일마다, 2주일마다, 한 달마다 이렇게 해서 강화물을 주는 거를 고정 간격 계획이라고 했고, 변동 간격 계획은 또 언제 줄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 3일에도 줬다가 3일 만에도 줬다가 그 다음에는 7일 만에 줬다가 그 다음엔 갑자기 하루 만에도 줬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 간격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주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고정 비율 계획, 뭔가를 100개 만들 때마다 뭐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고정 비율 계획이고, 언제 줄지 모르는 거, 언제는 30개 만드니까 주고 언제는 110개 만드니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변동 비율 계획이라고 해서 실험을 해보니 인간을 강화시키는데, 동물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조정된 행동이, 만들어진 조작된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강화 계획은 변동 비율 계획이더라. 그리고 이 변동 비율 계획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슬롯머신, 이 땡기는 수 100번 땡기는데 터질 수도 있고 한 번 땡기고 터질 수도 있고, 언제 몇 번 땡겨야 터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 터지면 이제 강화가 돼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슬롯머신이 변동 비율 계획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